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태훈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지금까지 우리가 학습했던 4개 과목을 정리하는 의미로 해서 최신 기출문제들을 회차별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기출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학습하셨던 내용을 정리를 하시는데, 자, 만약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찾아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이번 시간은 1회 최신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애플리케이션, 알고리즘에 관한 문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제시된 그림은 1차원 배열의, 자, 배열을 이용을 하는 그런 문제네요. 그래서 1차원 배열에 기억된 10개의 자연수 중에서 4의 배수인 값들의 합계를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이렇게 1차원 배열의 10개의 공간을 가진 1차원 배열이 있는데 거기에 임의의 정수가 어떤 값인지는 몰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10개의 정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4의 배수들을 찾아가지고 그 4의 배수인 것들에 대한 합계를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처리 조건을 보니까 사용된 변수는 다음과 같다 해서 sum은 합을 구해주는 변수고요. 그 다음에 array라고 하는 것은 배열 변수. 자, 여기 보면 배열 이름이 array단 말이에요. 배열 이름. array는 배열 이름이고, 그 다음에 i라고 하는 것은 배열의 변수. 즉, 이 배열에 보면 이 첨자 있잖아요. 첨자. 이게 i가 되는 거예요. i 값이 하나씩 증가하죠? 변하고 있죠? 이 나타내고 있는 거. 배열의 위치 나타내는 거, 이게 바로 i단 얘기고, 그 다음에 rem, 요거는 이제 나머지 값을 기억해주는 변수고, 자, 여기는 좀 특이하게 배열은 0부터 시작된대요. 0부터. 그러니까 처음이 1이 아니라 0번지, 1번지, 2번지,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 주의해야겠네요. 0부터 시작한다라는 거. 알겠어요? 0번지, 1번지, 2번지에서, 그러니까 총 10개라고 했으니까 나중에 그러면 9번지까지. 가는 거죠. 0부터 9까지. 알겠어요? 뭐가? 배열의 첨자가 i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i가 0부터 9까지 변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자, 이 문제의 알고리즘이고요. 문제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 array라고 하는 배열에 이렇게 10개의 정수가 들어가져 있어요. 이렇게 쭉. 알겠죠? 자, 그리고 배열은 0번지부터 해서 어디까지? 10개라고 했으니까 9번지까지 가는 겁니다. 알겠죠? 자, 주의하시고. 자, 그래서 하나씩 이제 0번지부터 4의 배수인지를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sum이라는 변수가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array에 0번지 값부터 가져와가지고 4의 배수인지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4의 배수인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 array 0번지에 있는 6을 4로 나눠보는 거죠. 그래서 4로 나누었으면 어때요?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를 확인해 보니까 나머지가 0이 아닌 2네. 그러니까 이 6은 4의 배수단 얘기야? 아니단 얘기야? 아니단 얘기죠. 그러면 이 sum은 그대로 이제 더해주면 안 되는 거죠. 알았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배열의 첨자, 즉 i를 하나 증가시켜서 array의 첫 번째 값, 그러니까 1번지 값을 가져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array의 1번지의 값을 가져와서 또 4로 나눠보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이번에는 나머지가 0이네. 그러면 이렇게 나머지가 0이면 그러면 8은 4의 배수단 얘기죠. 그러면 이때 이 8을 이 sum에 더해줘라 이거죠. 이렇게.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i를 하나 증가시켜서 이제 array의 2번지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또 4로 나눠보는 거죠. 자, 그래서 4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인지 확인하고, 그래서 나머지가 0이 아니면 sum에다 누적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array의 9번지까지. 그래서 9번지 값을 가져와서 4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0이네? 이렇게 나머지가 이렇게 0이었을 때 그 배열에 있던 값, 이러한 수들을 이 sum에다 누적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알고리즘을 보니까, 자, 시작해서, 자, i는 0부터 0으로 초기화 줬고요. 이 i라고 하는 것은 이 배열의
첨자가 되는 겁니다. 배열의 첨자고, 자, REM이라고 하는 건 나머지를 기억해주는 변수라 그랬고, sum은 4의 배수의 합을 구해주기 위한 변수가 되겠고요. 알겠죠? 자, 그리고 constant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용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0이라고 초기값을 줘줬네요. 자, 요거는 왜 주어졌는지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되겠고, 일단 0으로 초기값을 줬어요. 어떤 용도인지는 아직 몰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REM은 그랬는데 REM이라고 하는 건 나머지 구해주는 변수죠. 자, 그래서 array I 값을, 자, array i가 현재 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rray의 0번지 값을 모두 나머지 구해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배수를 구해줘요? 4의 배수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array의 0번지 값을 어떻게 해야 돼요?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EM에다 넣어지게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array I. 왜 여기를 i라고 했냐? 이 배열의 첨자는 계속해서 변할 거잖아요. 하나씩 증가될 거잖아요. 그죠? 이 첨자를 i라고 하는 변수로 지금 대체해서 나타낼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i가 0으로 초기값을 줬으니까 array 0번지 값을 가지고 모두 나누어라 이거죠. 나머지를 구해라 이거죠. 그래서 뭐에 대한 배수를 구할 거냐면 4에 대한 배수를 구할 거니까 이 1번이 4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4로 나누었을 때 그때 나머지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REM에. 자, 그 다음에 그 밑에서 REM은 뭐냐라고 해서 yes이면 sum에 누적을 하는데 언제 이 sum에 누적을 해야 돼요? 언제? 나머지가 이렇게 0이었을 때. 나머지가 0이었을 때 그때 배열에 있던 값, 요거 8, 요거를 여기에 더해주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2번은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yes 그러면 sum에 더해지는 건데 언제? REM, 즉 나머지가 0이었을 때. 그래서 나머지가 0이냐? 그래서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sum에다 누적을 하는데, 자, sum에다 누적을 할 때 뭘 더해줘야 돼요? array, 요거. 그러니까 6인데, 이 6의 위치가 어디예요? array 0번지잖아요, 0번지. 근데 이 번지라고 하는 건, 이거는 지금 우리가 고정된 게 아니라 매번 이렇게 변하잖아요. 일씩 증가하잖아요. 일씩 증가하는 건 누가? i가. 그래서 i를 우리가 배열의 첨자로 쓰자라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여기서도 나눌 때, array의 i번째를 4로 나눠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array의 i번째를 4로 나누었을 때 그때 나머지가 0이다 그러면 array의 i번째를 더해주게 하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sum에 더해지는 값은 뭐냐? array의 i번째가 더해지더라 이거죠. 알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산된 이 식에 사용됐던 요거를 그대로 누적하게 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자, 그런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와서 i는 하고 있는데 i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배열의 첨자잖아요. 이 배열의 첨자는 매번 반복이 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일씩 증가되고 있잖아요. 일씩 옆으로 하나씩 가야 되잖아. 옆으로 하나씩 가는데 가는 거 보니까 어때요? 일씩 증가되고 있어. 그러니까 이 i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씩 더해줘야죠. 그러면 하나씩 더해주기 위한 식은 i는 i 플러스 1 이와 같이 작성해주면 되겠죠. 알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씩 증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i가 뭐보다 작거나 같으냐,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반복이 되고 해서 계속 반복해 가면서 array의 i번째 값을 4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인지 확인하고 나머지가 0이면 sum에다 누적하고 나머지가 0이 아니면 이렇게 건너뛰고요. 이렇게 건너뛰게 되면 이제 4의 배수가 아니다는 얘기니까 sum에 누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언제까지 해줘야 되냐? 이거 언제까지? 이 배열의 첨자가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0부터 해서 어디까지? 9번지까지. 자, 그러면 여기가 9가 되면 되는지 일단 작성을 해봐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돼요. 자, i는 i 플러스 1을 해서 8이 됐다고 할게요. 가령, 그래서 8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자, i가 9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조건을 만족하니까 갑니다. 그러면 8번째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제. 지금 i가 8이니까. 그래서 8번째, 즉, 요걸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다. 그러면 또 썸에 더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i는 i 플러스 1을 하면 9가 됐어요. 9. 맞죠? 자, 그러면 i는 9보다 작거나 같죠?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하니까 또 갑니다. 그러면 이제 9번째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됐어요? 9번째, 요거. 그래서 그거를 4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냐? 그렇네. 그러면 그때 배열값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i는 i 플러스 1하면 이제 10이죠? 그 다음에 i가 9보다 작거나 같냐?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자, 어때? 10번지라고 하는 게 있어 없어? 없네. 그러면 끝났어. 맞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에 9가 들어가는 게 맞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조건문에 가로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끝에서 두 번째 정도부터 해서 확인을 한번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알았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반복을 해서 썸 값을 출력을 하면 이 어레이 배열에 있던 10개 값 중에서 4의 배수인 것을 찾아서 누적해주는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난 것 같은데,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 실기 문제는 주관식이 아니에요. 보기가 주어지는 그 보기에 있는 것 중에서 답을 찾아서 써야 되는데, 여기 보면 REM 0.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이면 그러면 4의 배수단 얘기니까 밑으로 내려가게 하는데, 보기에 보면 이 0이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보기에 보면 여러분들 답항 보기를 확인해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 0이 그러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0이라고 하는 값으로 물어봐야 되는데 보기에는 0이 없어요. 그래서 봤더니 처음에 여기 constant라고 하는 변수 있잖아요. 여기에다 우리가 0을 넣어놨네. 그죠? 그러니까 constant가 0인 거예요. 0인. 여기에 우리가 어떤 용도로 쓸 변수인지는 몰랐는데 여기에다 0을 이렇게 넣어놨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래서 봤더니 보기에 constant라고 하는 게 또 있어.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 0 대신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constant냐라고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constant가 어차피 여기에 초기값이 0으로 주었으니까, 그리고 반복이 되면서 constants에 대해서 변경되는 과정이 없으니까 이 constants는 계속해서 0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REM이 0이냐? 이 내용과 동일한 의미로 처리가 된다 이거죠. 알겠어요? 자, 요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제는 주관식이 아니라 보기에 있는 것 중에서 찾아 써야 하기 때문에 보기에 0이 없다. 근데 constant라고 했는데 constant라는 변수가 처음에 초기값이 이렇게 0으로 주어졌다. 그러니까 여기에 constant가 들어가면 되겠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도 문제를 보면, 자, 이와 같이 문제가 주어지고요. 뭐 1번부터 해서 5번까지 문제가 주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답항 보기가 주어져요. 자, 그러면 이 답항 보기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찾아서 OMR 카드에 마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고요. 아셨죠? 자,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는데요. 이 기출문제를 만들면서 이 보기 내용이 40개잖아요. 실제 시험도 이렇게 보기가 40개가 나오는데 이 기출문제를 만들면서 복원하면서 실수를 해서 뭐 중복된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답안이 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빠진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정답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혼동하시지 않도록. 자,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보기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1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는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 설정된 기본 테이블의 특정 데이터를 삭제할 때, 자,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참조하는데, 자, 외래키로 지정을 한다든지 해서 두 테이블 간의 내용을 참조하고 할 때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제약 조건이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죠. 그래서 요거는 외래키와 관련된 제약 조건입니다. 알았어요? 기본 키와 관련된 제약 조건은 개체 무결성이 있었고요. 알았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 설정된 기본 테이블의 특정 데이터를 삭제할 때 그 데이터와 관계를 맺고 연관되어 있는 다른 테이블의 데이터들도 연쇄적으로 삭제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연쇄적으로 삭제한다. 자, 연쇄적으로 삭제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주 테이블의 데이터 삭제 시 각 외래키에 대해서 부합되는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는 참조 무결성의 법칙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랍 명령을 이용해서 테이블이나 이런 것을 삭제를 할 때 옵션이 있었어요. 삭제할 때 쓰는 옵션. 자, 뭐가 있었냐면 캐스케이드라고 하는 거와 레스트릭트라고 하는 옵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캐스케이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삭제할 객체를 참조하고 있는 다른 객체와 함께 삭제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객체가 지금 삭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 객체가
참조 중이고 있어요. 쓰이고 있어. 그러면 그 참조 중이더라도 그 객체는 물론이고 이 객체를 이용을 하는 다른 객체도 함께 연쇄적으로 삭제하라. 이런 의미로 쓰는 옵션이 캐스케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레스트릭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객체가 삭제할 객체를 참조 중일 경우 삭제를 취소하라. 이런 의미로 쓰인다 그랬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테이블과 B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테이블 중에서 가령 A 테이블이 B 테이블을 지금 참조하고 있어요. 참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드랍 명령을 이용해서 해서 이 B를 지우려고 해요. B. 그러면 캐스케이드 같은 경우는 이 B가 지금 쓰이고 있잖아요. A가 지금 이 B를 쓰고 있더라도 이 B는 물론이고 이 B를 사용하는 이 A까지 같이 연쇄적으로 삭제할 때 쓰는 옵션이 캐스케이드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레스트릭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B가 참조 중일 때는 삭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옵션이 레스트릭트고요. 알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삭제할 때 그 데이터와 그다음에 관계를 맺고 있는 연관되어 있는 다른 테이블의 데이터들도 연쇄적으로 같이 삭제할 때 쓰는 것을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옵션으로 뭐라고요? 캐스케이드가 있다고요. 연쇄적으로 같이 삭제할 때 쓰는 거. 알았죠?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캐스케이드. 그래서 답항 보기에서 캐스케이드를 찾아서 그에 해당되는 번호를 OMR 카드에 마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2번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복구 및 병행 수행 시 처리되는 작업의 논리적인 단위로서, 자, 처리되는 작업의 논리적인 단위로서 한꺼번에 모두 수행돼야 할 일련의 데이터베이스의 연산들의 집합을 뭐라고 하느냐? 한꺼번에 같이 수행돼야 한대요. 같이. 자, 그리고 요것은 원자성, 일관성, 격리성, 영속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요거를 설명드릴 때 예를 들어서 자, 요거를 비추어서 제가 본 강의 때 말씀드렸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드를 가지고 어떤 물품을 구매를 한다든지 할 때 자, 먼저 카드 인식을 먼저 하겠죠. 카드를 긁으면.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금액을 입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결제 가능한지 그다음에 신용 회사로부터 조회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승인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들은 한꺼번에 모두 수행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모두 수행되어야 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트랜잭션이라고 트랜잭션.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쭉 수행이 돼서 완료가 되었을 때 정상적으로 완료됐을 때 그때를 커밋이라고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어느 한 부분에서 이렇게 쭉 수행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결제 가능한지 확인을 했더니 뭐 연체된 것이 많이 밀려 있고 그래서 결제가 안 된다. 카드가 막혔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했던 것을 다시 취소하는 거죠. 처음으로. 그 과정을 우리가 롤백이라고 한다 그랬고요. 롤백.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상에서도 한꺼번에 모두 수행돼야 할 데이터베이스 연산들의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트랜잭션이라고 하더라. 이거 트랜잭션. 자, 그 다음에 여기 원자성, 일관성, 격리성, 영속성 이러한 것들은 트랜잭션의 기본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트랜잭션의 그 연산들은 한꺼번에 수행되면 다 같이 수행이 돼서 완료되면 다 같이 완료되는 거고 그중에 하나라도 취소가 되면 다 같이 취소가 되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원자성이라고 하고요. 원자성. 그 다음에 이제 완료된 어떤 작업은 뭐 A 지점에서 검색을 하든 B 지점에서 검색을 하든 누구나 어떤 사람들이 정보를 검색을 하든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일관성. 그 다음에 여러 개 트랜잭션이 같이 수행되더라도 그 트랜잭션 간에 혼선이 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 트랜잭션이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돼야 한다라고 하는 게 격리성이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결과에는 변동을 주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영속성이죠. 영속성. 자, 그래서 트랜잭션의 기본적인 성질들까지 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은 3번은 알려지지 않는 값으로 아무 의미가 없거나 모르는 값. 자, 즉 값 없음 뭐 이런 거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값 없음을 의미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널이라고 하는 거죠. 널. 공백이 아니라 그랬어요.
알았죠? 자, 그런데 이 보기에는 널이 아닌 널 밸류라고 해서 널 값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그거를 찾아서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에서 연관된 자료 구조와 함수를 한 테두리로 묶는 것. 자, 하나로 묶는 것.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산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이것들을 이렇게 하나 묶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요. 묶어. 또 다른 연산자와 데이터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산자들과 데이터를 또 하나를 묶고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충돌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묶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캡슐화라고 하죠. 캡슐화. 그래서 약에도 보면 이 캡슐에 들어있는 약 있잖아요. 캡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기를 낫게 하는 약이 캡슐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캡슐로 들어있는 이 안에는 감기를 낫게 하는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다른 약 성분들과 섞이지 않도록. 그죠? 자, 그것처럼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에서 자, 연관된 자료나 함수, 연산자들 이런 것들이 하나로 묶어 놓은 것.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거죠. 캡슐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캡슐화를 하게 되면은 객체 세부 내용이 외부와 정보 은폐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섞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부와 캡슐화라 돼서 이 캡슐화로 되어 있는 내부와 외부와 섞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해서 오류가 발생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캡슐화를 함으로 해서의 어떤 장점이라 그러면 재사용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단순화시킨다. 그 다음에 변경이 발생 시 오류의 파급 효과가 적다. 뭐 이런 등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캡슐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돼요.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 자, 그리고 파일 구조상에서는 데이터의 항목 또는 필드를 의미를 한대요. 필드. 자, 그리고 이것은 개체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개체의 특성.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관계 데이터베이스, 이 테이블에서 항목은, 이게 항목이죠? 항목, 필드라고도 하고요. 이게 항목이잖아요, 항목. 그러면 이 항목,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속성, 어트리뷰트라고 하죠, 속성. 어트리뷰트, 속성. 알았어요? 항목을 우리는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속성이 개체의 특성이나 상태를 나타낸다고 했고요. 자,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구분이 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가 된다 이거죠. 이렇게. 알았죠? 자, 테이블에서의 항목 또는 필드. 이건 속성입니다. 속성. 자, 그래서 5번의 답은 속성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테이블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몇 가지 더 정리를 해보자면, 이 한 명에 대한 자료, 이 행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튜플이라고 하죠. 튜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 하나의 속성이 있으면, 이 속성이 가지는 이 값들의 집합, 이걸 뭐라 그래? 값들의 집합. 하나의 항목에 가지는 값들의 집합을 도메인이라고 하죠. 도메인. 맞아요? 자, 그리고 이 속성의 개수는 우리가 뭐라고 해요? 차수라고도 하고 디그리라고도 해요. 차수, 디그리. 자, 그리고 튜플의 개수를 나타내는 용어는 카디널리티가 있죠. 카디널리티.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용어들까지 해서 같이 정리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과목 신기술 동향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기술 동향에 관한 문제도 보니까 1번, 2번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자, 그래서 신기술 동향도 이렇게 5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5문제를 풀기 위한 보기가 또 신기술 동향만의 보기가 또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보기 내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찾아서 OMR 카드에 마크해서 제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를 볼게요. 자, 1번은 자, 이것은 좁은 범위로는
한 기업에 설치된 다양한 하드웨어, 네트워크 프로토콜, 응용 프로그램, 근거리 통신망 환경, PC 환경 및 운영체제의 차이를 메워주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즉 복잡한 이기종, 서로 다른 기종 환경에서 응용 프로그램과 운영 환경 간의 원만한 통신을 이룰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지금 물어봤는데요. 자, 그러니까 한 기업 또는 어떤 한 조직에서 다양한 종류, 자, 종류도 다양하고, 자, 다양한 종류와 그 다음에 표준화되지 않은 매체들을 이제 여기서 매체라고 하면 뭐 하드웨어, 뭐 응용 프로그램, 환경, PC 환경, 운영체제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표준화되지 않는 매체들을 연결시켜주는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죠. 자, 이런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뭐라고 한다 그랬죠? 자, 미들웨어라고 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미들웨어 용어. 자, 이것도 본 내용에서 한번 다뤄봤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2번은 조직이나 기업의 인적 자원이 축적하고 있는 개별적인 지식을 체계화하여,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체계화하여 공유함으로써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업 정보 시스템을 뭐라고 하느냐? 자, 이것은 기업이나 조직의 지식을 이용하기 쉽게 축적을 해서 모아놨다가 해당 지식을 기업의 전략이나 정책 수립, 의사 결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조직이나 기업 내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모아놓는 거죠. 그래서 지식을 모아서 자, 기업의 전략을 세운다든지 정책을 수립을 한다든지 의사결정에 쓰인다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식들을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는데, 자, 이걸 이제 우리말로 하면 지식관리 시스템이라고 하죠. 지식을 모아놓는다 그래서 지식관리 시스템. 자, 그래서 이 지식관리 시스템, 이걸 이제 약어로 얘기를 하자면 KMS가 되겠습니다. KMS, 이게 뭐라고요? 우리말로 하면 지식을 관리해주는 시스템의 말 그대로 관리해주는 시스템. 아셨죠? 자, 그래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지식을 모아서 그 지식을 뭐 전략을 수립을 한다든지 정책을 수립을 한다든지 의사결정을 하는데 쓰이기 위해서 모아놓는 지식관리 시스템을 KM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3번 문제는, 자, 3번은 인터넷의 기술을 응용하는 기업 내의 전용 컴퓨터 네트워크다 라고 된 기업 내 전용 컴퓨터 네트워크로 기업의 각종 정보를 표준화해서 서버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 내 인터넷. 자, 요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죠. 한 기업 내의 인터넷. 그러니까 하나의 기업에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총무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자재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회계부도 있고, 그 다음 뭐 영업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각 부서들 간에 어떤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하고 할 때, 이 매번 그 각 회사마다 이렇게 각 부서를 직접 또 다른 인터넷 말고 또 다른 선으로 이렇게 연결하고 하면 이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별도로 연결한 게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을 해서 기존에 있던 인터넷을 이용을 해서 기업 내 인터넷인 것처럼 기업 내 전용 네트워크인 것처럼 해서 쓰는 것, 이걸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핵심적인 단어는 기업 내 인터넷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죠. 기업 내 인터넷. 그래서 기업 내 인터넷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인트라넷이라고 합니다.
인트라넷. 아셨죠? 자, 그래서 3번은 인트라넷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정보를 보내는 측과 받는 측이 한 쌍의 비밀 열쇠와 대화 열쇠를 사용을 해서 암호화된 전자 문서를 풀어보게 하는 기술을, 그런 풀어보게 하는 암호화 기법을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에게 정보를 전송한 본인임을 증명하거나 정보를 받아볼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기도 한다라고 했네요. 그래서 뭐 수발주 계약과 같은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직접 회로가 내장된 카드를 사용하면 신분 증서나 대금 결제에도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비밀 열쇠와 대화 열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한 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 쌍으로. 그래서 비밀 열쇠와 대화 열쇠를 이용을 해서 이 문서를 볼 수 있는 신원이 정확한지, 또 문서 내용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이걸 확인한 다음에 내용을 보여주고 공유하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자, 어떤 문서가 있어요. 하나의 문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 문서를 일반 사람들은 보면 안 되고 이 문서를 봐야 할 당사자에게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 문서를 전송하기 전에 암호화를 해요. 암호화. 이 암호화할 때 사용되는 키가 있어요. 여기 보면 비밀 열쇠라고 했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암호화 키라고 해요. 암호화할 때 쓴다. 그래서 암호화 키. 그래서 이 문서를 암호화하는 이유는 이 문서가 만약에 뭐 유출이 된다든지 하더라도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문서의 내용을 암호화를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암호화 키 또는 비밀 열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놓고 전송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받아본 사람은, 자, 이 사람은 이제 문서 내용을 보냈지만 또 이 사람이 또 궁금해한 것은, 이 보내긴 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이 문서의 내용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거쳐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받은 사람은 그 문서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복호화, 그러니까 암호화되어 있으니까 사용을 하려면 암호를 풀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복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사용을 하는 게 대화 열쇠, 즉 다른 말로 하면 복호화 키라고 그래요. 복호화 키. 그래서 이렇게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 한 쌍으로 구성을 해서 문서의 내용을 암호화해서 오류 없이 정확하게 그 권한 있는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한 그 암호화 기술,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 얘기죠. 알았죠? 자, 그래서 이 비밀 열쇠 또는 암호화 키, 대화 열쇠 또는 복호화 키, 이게 한 쌍으로 됐는데 이게 공개되어 있어요. 이게. 근데 이게 그냥 일반인에게 아무한테나 공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당사자에게만 공개되어 있는 거예요. 당사자에게만 공개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당사자인지를 이 대화 열쇠를 가지고 확인을 해서 당사자가 맞다. 그러면 그때 이제 문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거치는 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개키 기반 구조라고 그래요. 공개키 기반 구조. 우리말로 하면. 이 두 개의 키가 공개가 되어 있다 그죠. 근데 누구한테? 문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알았죠? 자,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한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공인인증서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공공기관을 접속을 해서 어떤 정보를 이용을 한다든지 할 때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그 인증서에 등록된 사람이 신원이 확인되면 그때 이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문서의 내용이 비밀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암호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그 신원을 확인했을 때 그 내용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공인인증서와 같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거, 그게 말하자면 이제 복호화 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밀 열쇠와 대화 열쇠, 이게 한 쌍으로 해서 신원이 정확한 문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공개되어 있다. 그래서 공개키 기반 구조. 이걸 영문으로 하면 PKI라고 합니다. PKI. 되셨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인터넷으로 대용량의 파일을 저장하거나 또는 내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대용량의 파일을, 정보를 저장을 하고 또 내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이것은 대용량이 제공되며
일정 요금으로 일정 용량을 일정 기간 이용하는 정량제 방식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런 모든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각종 불법 자료 거래에 온상이 되기도 하고, 만약에 인터넷이 만약에 단절이 됐다 그러면 그 파일의 내용을 이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문제점이 될 수도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그 파일의 내용이나 어떤 정보를 휴대할 수 있는 매체 있지 않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USB라든지 이런 거. 근데 거기에는 이제 용량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대량의 정보를 인터넷상에 저장을 해 놓고, 인터넷상에 저장을 해 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어디서든지 간에 인터넷만 가능하다면 이 정보를 다운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구조인데, 이것은 일정 요금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사용을 한대요. 알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많은데, 그런 업체들을 이용을 해서 일정 요금을 지불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이용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렇게 웹상에 인터넷을 이용을 한다 그랬으니까 웹상에 정보를 저장을 하고 이용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웹상에 정보를 저장을 한다. 여러분들 컴퓨터에 자료를 저장을 하고 할 때 어디에다 저장을 해요?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드디스크. 그죠? 근데 요거는 인터넷을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 웹상.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웹하드가 되는 웹하드. 알았죠? 자, 그래서 5번의 답은 웹하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과목 전산영어 실무에 관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전산영어 실무도 역시 이렇게 지문과 함께 괄호가 주어지면서 문제가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보통 이렇게 5문제가 출제가 되고, 역시 전산영어만의 보기가 주어지고 거기 안에서 답항에 맞는 내용을 찾아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를 보니까, 자, 이것은, 자, 포인팅 디바이스, 위치 결정 장치라는 얘기죠. 자, 위치 결정 장치.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뭐, 본 내용 할 때 배웠죠? 다뤄봤죠? 위치 결정 장치돼요. 위치를 우리가 선택할 때 사용하고 하는 장치.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키보드, 마우스, 그 다음에 뭐 라이트펜,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들 위치 결정 장치로 해서 쓰는 거 뭐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요거는 2차원의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하고, 2차원의 움직임을. 자, 그 다음에 또 쭉 읽어보니까, 자, 여기. 요 부분이죠. 자, 요 부분을 읽어보니까, 사용자의 한 손에 쥐는 물체예요. 쥘 수 있는 물체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컴퓨터 주변을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한 손에 쥘 수 있으면서 위치 결정 장치로 쓰고 있는 게 뭔지. 자, 뭐 쓰세요? 뭘 가지고 여러분들이 화면상에서 위치를 선택하고 이렇게 하세요? 마우스죠, 마우스. 그죠?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마우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를 보니까, 자, 2번은, 자, 통신과 컴퓨팅에서 쭉 읽어보니까, 자, 여기 말 무슨 말이에요? 비트의 수대요. 비트의 수. 이게 뭐하는 비트의 수냐라는 걸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자, 여기 컨베이드라고 하는 거, 요건 이제 전달된 이런 말이죠. 전달된 또는 처리된 이런 말이죠. 자, 언제? 단위 시간마다. 여기서 단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초를 얘기해요. 컴퓨터상에서는. 그러니까 초마다 단위 시간마다 전달되거나 처리된 비트의 수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죠. 전달되거나 처리되는 비트의 수. 그래서 우리가 초당 통신을 하고 할 때 초당 전달되는 비트 수를 나타내는 단위로 뭐가 있냐면 BPS가 있습니다. BPS. 비트 퍼 세컨드라 그래서. 그죠? 그래서 요거 BPS라고 하는 것은 통신에서 속도 단위를 나타난다. 이런 말도 해드렸고요. 속도 단위. 그러니까 1초에 몇 개의 비트가 전송이 되는지 그거를 나타내는 단위라고요.
알았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단위가 2000 bps.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초당 2000개의 비트가 전송이 된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번의 내용은 전달되거나 처리된 비트의 수. 언제? 단위 시간마다. 여기서 단위 시간이라고 하면 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알았죠? 그래서 전달되거나 처리된 비트의 수를 뭐라고 하느냐? bps라고 합니다. bps. 자, 그래서 이번의 답은 bps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는 프로토콜이래요. 자,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신을 하는데 쓰여지는 규칙들을 통틀어서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그럼 뭐를 위한 프로토콜이냐라고 해서 쭉 읽어보니까, 자, 인터넷상에서 파일들을 교환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여러분들 파일을 서로 주고받을 때 쓰는 프로토콜 있죠? 뭐 있어요? 이게 멀리 떨어진 A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멀리 거리에 상관없이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토콜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FTP라고 하죠. FTP. 맞죠? 파일 전송 프로토콜입니다. FTP가. 자, 그래서 3번의 답은 FTP가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은 FTP고요. 자, 이 3번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보기에 보면 FTP라든지 이런 게 없었어요.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복원하면서 약간 착오가 있어서 그러는 거지. 이거 이해해 주시고. 자, 3번의 답은 파일 전송 프로토콜인 FTP가 답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4번은, 자, 파일의 포맷을 나타내네요. 파일의 포맷, 파일의 형식. 그래서 레스터 이미지. 자, 레스터 이미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레스터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점으로 구성된 이미지를 우리가 레스터 이미지라 그래요. 알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숫자, 문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숫자를 나타낼 때도 이렇게 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이게 바로 레스터 이미지예요. 그래서 확대를 해보면 하나하나가 점. 이 점 하나하나를 또 우리가 뭐라고 해요? 픽셀이라고도 하고요. 픽셀. 점. 화소, 픽셀. 그래서 이렇게 이 픽셀, 점으로 구성된 이미지를 레스터 이미지라고 하는데, 이러한 레스터 이미지 파일의 형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비트맵 이미지. BMP라고 하죠. BMP. 자, 이게 비트맵이라고 하는 용어도 있고요. 알았어요? 그래서 4번의 답은 BMP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타입인데, 어떤 타입이냐? 자, 광학 디스크 기술의 한 종류래요. 광학 디스크 기술의 종류인데, 자, 뭐와 유사하다고 되어 있네요. 시머럴. 유사하대요. 뭐와? CD롬과. CD롬과 유사한 광학 디스크 기술의 종류인데, 자, 요것은 홀드. 여기서 홀드라고 하는 게 이제 저장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최소한 4.7GB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대요. 자, CD롬과 비슷하고, CD롬.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많이 쓰고 있는 그 광학 디스크 장치 중에 CD롬 있고, 또 그거 말고 또 뭐 있죠? DVD라는 거 있잖아요. DVD. 그죠? 그래서 또 지금은 DVD를 더 많이 쓰는데, 이 DVD가 지금 이 광학 디스크 기술을 이용을 한 CD롬보다 이 훨씬 많은 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매체예요. 읽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CD롬은 이 700메가 정도의 용량을 저장하고, 이거는 읽기만 가능하고 하는 매체고, 이 DVD라고 하는 것은 4.7기가. 자, 메가바이트하고 기가바이트하고의 어떤 단위 크기를 말씀드리자면, 1기가바이트는 약 1024메가바이트가 1기가바이트예요. 그러니까 이 메가바이트보다 기가바이트가 약 1000배라고 보시면 돼요. 1000배. 근데 CD롬은 700메가바이트 정도를 저장할 수가 있었고요. 이 DVD라고 하는 거가 바로 이 4.7기가바이트 최소한의 내용을 저장할 수가 있는 그런 저장 매체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CD롬과 유사한 광학 디스크 기술의 종류이면서 최소한 4.7GB의 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매체로는 DVD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요거 5번은 DVD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 1회 문제를 쭉 풀어봤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내용할 때와 문제를 풀어볼 때 보니까 조금 약간 사뭇 다른 점도 있죠? 설령 같은 내용이다 하더라도 이 문제상으로 또 접하면 이건가 저건가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자, 그거는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정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통해서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확히 정리를 해주시는 그런 방법을 해서 마지막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